질문하는 능력은요, 단순히 말을 하느냐, 적극적이냐, 외향적이냐 이런 이야기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내성적이어서 다른 사람이 질문해 주세요. 그 이야기 아니란 이야기예요. 질문하는 능력은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얻기 위해 생각을 집중하는 능력, 인지적 적극성이에요. 조금 화제를 전환해서요. 질문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질문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혹은 질문하는 것이 어렵죠? 우리는 질문에 대해서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어렵죠? 어려워요. 왜요? 기본적으로 우리 두뇌는 인지적 게으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각하는 거죠. 수많은 의사결정을 하고 수많은 선택을 하고 수많은 결과에 대해서 돌아봅니다. 인간의 두뇌는 이걸 비자율신경계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손이라고 하는 것은 비자율신경계죠. 의식적인 행위를 하지 않으면 손은 접히지 않습니다. 내가 접어야겠다고 생각을 해야 접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심장이라든지 콩팥이라든지 이런 곳들은 뭐예요? 자율신경계죠. 인지하지 않아도 얘가 자동으로 돌아갑니다. 우리 두뇌도요, 자율신경계입니다. 의식과 상관없이 지가 두뇌가 자동으로 이렇게 움직여요. 그래서 계속해서 에너지를 씁니다. 우리 두뇌의 용량으로 보면 얼마 차지하지 않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에너지의 약 20%를 두뇌가 사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두뇌는요, 계속해서 피곤합니다. 계속해서 두뇌 과학자들이 밝혀준 사실이죠. 피곤하기 때문에 피곤하니까 쉬고 싶어요. 그래서 어떤 정보를 머릿속에다 집어넣으면 그 정보를 바꾸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인지적 게으름이라고 부르죠. 이게 수잔 그리고 쉘리 테일러가 제안한 개념이죠. 인지적 구두쇠라는 개념이고요. 이제 사회적 인지라는 책에서 주장을 한 건데 1984년입니다. 최근에 나오는 이론입니다. 인간이 복잡한 사고를 하는 대신에 정신적 단축을 통해서 인지적 자원을 절약하려고 하는 경향성이에요. 그래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기본적으로 인지적 구두쇠이자 인지적 게으름을 향해서 본성적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전문 용어로 뭐라고 그러냐면 꼰대라고 부릅니다. 꼰대라고 불러요. 생각을 안 바꿔. 한번 머릿속에 딱 들어가면 생각을 안 바꿔. 새로운 도전을 하지를 않아요. 왜요? 생각이 고착화되어서 새로운 정보를 습득하려 하지 않는 겁니다. 자, 지구 플랫설. 평평지구. 평평한 지구설이 있죠. 평평한 지구 있습니다. 지금도 미국에 가보면 그 모임도 있고요. 컨퍼런스도 한대요. 그래서 지구가 둥그렇게 나오고 그러면 달나라에서 지구 찍은 사진은 동그랗던데요? 그거는 나사에서 지금 음모를 벌이고 있는 것이다. 비행기가 날아가는데 그 끝에서 한 바퀴를 쭉 돌면 실제로 둥그런 지구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북극해를 통해서 날아가는데요? 그거는 뭔가 이렇게 오류가 있는 거다. 새로운 정보를 습득해서 자신의 생각을 바꾸려고 하지 않는 것. 그걸 우리는 이제 꼰대, 강태, 귀족, 이런 거죠. 17%의 벽, 세계 명문대도 넘지 못한 인지적 구두쇠죠. 3문제짜리 인지 반사 검사를 예일대와 하버드 등 3,000명에게 돌린 결과 모두 맞춘 비율은 17%밖에 안 된대요. 겉보기에 쉬운 수 퀴즈에서 사람들은 직관적으로 주는 빠른 해답을 붙잡고 계산이 느린 길을 회피했어요.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답해버리고 실제로 계산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17%만 다 계산을 해서 답을 맞추는 거죠. 이 연구진들은 직관의 유혹이 강할수록 조직은 반복적 오류에 노출된다라고 결정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관리자라고 한다면 숫자에 대한 결정을 내릴 때 잠시 멈추고 질문하는 시스템을 갖다 넣어야 된다. 조직 내에 이게 다시 한번 맞는가를 검증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고노력이라는 스티커. 어떤 문제들이 이렇게 줍니다. 문제를 주는데 사람들에게 풀어봐라 했어요. 근데 여기는 노력이 많이 필요하다 라고 했고, 이거는 중간 정도 필요하다. 이거는 노력을 조금만 해도 된다 라고 했어요. 이 스티커를 붙이는 것만으로도 지원율이 현저히 떨어졌다는 거예요. 성과와 속도는 동일했지만 사람들이 느껴지는 인지적 노력, 그것만 보고도 기회 자체를 도전하지 않는 거라는 겁니다. 직원들이 일 자체보다 인지세금을 먼저 인지세. 인지세가 있다고요. 어떤 일이 어려워 보이면 어려워 보일수록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도전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진행을 할 때 복잡해 보이는 보고서나 복잡해 보이는 대시보드를 사용하면 아예 사람들은 두뇌의 인지적 구두쇠 성향 때문에 그 일 자체를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는 노력 안 하고 일 안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렇지. 그렇지 않습니다. 깜짝 놀랄 만한 연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연구인데 이스라엘에서 가석방 심사를 담당하는 판사들을 대상으로 조사했어요. 10개월 동안 추적 조사를 했고요. 1112건의 데이터를 조사했어요. 그랬더니 첫 사건 가석방 65%가 식사 전 0%로 추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 9시에 문을 열어가지고 쭉 가다가 11시가 되고 1시가 됐어요. 그리고 저녁 18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가석방률은 평균적으로 65%대예요. 평균은 65%예요. 그런데 자 12시 되기 직전 배가 고파. 지금 내 배는 배가 고프다고 계속 내 머리에 신호 주고 있어요. 배고프니까 이때는 가석방률이 높다가 쫙 떨어져가지고 0%대예요. 그리고 밥 먹고 오면 다시 높아졌다가 다시 떨어지고 퇴근하려고 그러면 다시 오르더라는 거예요. 이 패턴이 10개월 동안 여러 판사들을 대상으로 조사했더니 공통된 패턴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휴식 뒤에 다시 65%로 반등하고 판결이 배고픔, 피로 같은 외부 변수에 휘둘린다는 사실을 밝혀낸 겁니다. 결국 의사결정권자가 에너지가 고갈되면 기본값에 매달리게 되고 경영자라면 승인 프로세스에서 오전, 오후, 직후 배치하는 일정 설계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경영자가 어떤 일을 진행하는 데에도 내가 두뇌가 배가 고프다, 화장실 가고 싶다, 저 소리 좀 껐으면 좋겠다, 이 냄새 좀 안 좋은데, 이런 여러 가지의 인지적 뇌를 사용하고 있는 상태에서는요, 의사결정을 내릴 때에 부정적 의사결정을 내려버린다는 거예요. 나를 안전하게 만드는 의사결정을 내려요.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가 합리적으로 의사결정 내리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호기심을 막는 정보 격차 이야기 있습니다. 질문이 많이 할 때 호감이 증가한다라는 연구도 있어요. 파일을 참고해서 보시길 바라고요. 인지적 게으름을 주장하는 학자 중에서 니콜라스 카도 있습니다. 최근에 나오는 디지털 전환 때문에 우리의 두뇌는 계속해서 디지털 콘텐츠에 의해서 계속된 자극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아웃풋, 인지적 적극성을 발휘해서 다른 누군가에게 문제를 제기하고 질문하고 새롭게 어떤 도전하는 그런 방향성의 뇌가 점점 썩어가고 있다. 점점 그 기능을 약화해 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인터넷과 디지털 기기가 우리의 깊은 사고와 주의력을 약화시키며 뇌는 깊이 사고하는 연습을 멈춰버렸다. 이야기입니다. 엊그제 AI 시대에는 질문이 경쟁력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단순하고 추상적인 답변이 나왔다. 이거 챗 GPT 아직도 개발하려면 먼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보면 뭐라고 질문한 거예요? 그냥 20, 30대 고객의 이탈률을 줄이는 전략이 뭐야?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자기 자신의 인지적 적극성을 발휘하지 않고 인지적 게으름의 상태에서 챗 GPT한테 질문하니까 챗 GPT도 방대한 데이터의 평균값만 나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네가 뭘 필요로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챗 GPT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사용하는 기기일 뿐인 겁니다. 내가 그냥 제너럴하게 질문하면 제너럴하게 나오는 것이고, 반대로 보세요. 명확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제공하는 건 뭐예요?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자, 인지적 적극성을 발휘하는 거예요. 너는 지금 20년 차 온라인 커머스의 운영자다. 우리의 주요 고객은 30, 40대 여성 직장인이고 최근 장바구니 이탈률이 4%나 증가했다. 고객의 구매 결정 과정, 웹사이트의 UX 문제, 프로모션 전략을 고려해서 이탈률 15%를 줄일 수 있는 고객 중심 전략 3가지를 나한테 말해라. 그러니까 제가 지금 위에 것만 가져왔습니다만,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나와요. 내가 인지적 적극성을 발휘해서 AI를 활용을 해야 AI도 인지적 적극성을 발휘해서 나의 상황과 맥락에 맞는 엣지 있는 답을 가져와 주는 거고, 내가 인지적 게으름으로 뒤처져 가지고 알아서 해줘. 알아서 어떻게 해줍니까? 나랑 지금 20년, 30년 살고 있는 내 배우자도 알아서 해줘가 정말 어려운 단어인데, 이 챗GPT가 어떻게 그거를 내를 알고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나의 현재의 상황을 어려운 거죠. AI는 기본적으로 맥락을 따라서 예측하는 시스템입니다. AI는 질문을 받았을 때 그에 대한 가장 가능성 높은 다음 단어들을 예측해서 답을 만들어내요. 예를 들어서 고양이에 대해서 말해줘. 그럼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고양이에 대해서 말해줘라는 이야기가 고양이의 생물학적인 특징을 말해달라는 이야기입니까? 고양이 키우는 법을 말해달라는 이야기입니까? 고양이의 식생이나 뭐 특성을 말해달라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고양이랑 살 때 뭐 좀 주의해야 될 점을 말하라는 이야기입니까? 알 수가 없죠. 고양이가 처음 고양이를 입양하는 사람을 위한 기초적인 사육 가이드를 알려줘. 목적이 분명해지죠. 왼쪽보다는. A에는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정보를 대답으로 가지고 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내가 요구하는 것 대비해서 데이터의 양을 내가 요구하는 것이 구체적일수록 데이터에 대해서 추정하는 것도 구체적이에요. 이걸 이제 회귀분석이라고 그러죠. 상관관계를 보는 그런 방식이죠. 여러분 요하나리의 도둑맞은 집중력 너무나 많이 아실 겁니다. 현대인은 집중력 저하가 개인의 의지나 게으름이 아니라 사회 구조나 디지털 환경 등 외부 요인에 의해 빼앗기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책이죠. 요하나리는 스마트폰, SNS, 멀티태스킹, 수면 부족, 스트레스 12가지의 요인을 제시를 하면서 빅테크 기업과 사회적 시스템이 우리의 주의 집중력을 의도적으로 분산시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집중력이 저하된 게 아니다. 도둑맞은 거야. Stolen focus. 집중력에 대한 상실은 개인의 생산성 저하뿐 아니라 창의력, 인간관계, 민주주의까지 위험하고 있는 심각한 사회 문제다. 지금 정치권에서 대화하고 타협하고 고민하고 서로 함께 해결할 부분이 무엇이 있는지 인지적 적극성을 발휘하는 정치인보다는 나의 피로를 채워주고 나의 도파민을 응축시켜주는 정치인들이 인기를 누리고 있는 거죠. 대한민국 사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유럽이나 캐나다나 미국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원하는 말 해주는 정치인이 너무 좋아 그냥. 인지적 적극성을 발휘해서 나를 반대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의미 있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인가 들어보고 나의 생각의 지평을 넓힐 생각보다는 나는 이걸 원하니까 이걸 채워줄 사람 빨리 이야기하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요소로도 도둑맞은 집중력, 인지적 적극성이 사라지고 있다는 이야기죠. 이것이 질문을 못하게 하는 환경과 직결되어 있어요. 집중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노력뿐 아니라 사회적, 구조적 변화와 공동체적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사회라든가 지금 한 21개 국가 정도 됩니다. 유럽의 프랑스를 포함한 또는 뉴질랜드, 호주를 포함한 몇 개 국가들, 미국에 있어서 서너 개 주에 있어서는 미성년자들이 SNS를 사용하는 시간을 제한시키도록 하거나 초등학생 이하의 경우는 스마트폰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이것을 정신건강학적인 요인으로 보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우리는 아직까지도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사용을 하나의 인권의 문제로 아직도 보고 있단 말이죠. 그것이 이제 선진국들에서 먼저 그걸 경험해 본 사람들 관점에서도 생각이 전환되고 있는 겁니다. 질문하는 능력은요, 단순히 말을 하느냐, 적극적이냐, 외향적이냐, 이런 이야기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내성적이어서 다른 사람이 질문해 주세요. 그 이야기 아니란 이야기예요. 질문하는 능력은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얻기 위해 생각을 집중하는 능력입니다. 인지적 적극성이에요. 인간 본성이 가지고 있는 인지적 게으름, 인지적 구두쇠 상태를 벗어나서 목표를 가지고 이 인지적 게으름의 상태를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하나는 사실 두 개네요. 첫 번째는요, 위협입니다. 위협이에요. 길을 걷고 있는데 옆에서 뱀이 한 마리 등장했어요. 적극적이 되죠. 그냥 초인이 등장합니다. 회사가 지금 내가 직장을 잃게 생겼어요. 이 성과를 내지 못하면 내가 직장을 잃고 나 지금 길바닥에 내앉게 생겼어요. 갑자기 적극적이 됩니다. 사람이란 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초인적인 힘이 등장해요. 위협이 가장 강력한 어떤 인지적 적극성을 발휘하는 계기예요. 그냥 초능력이 생기죠. 초능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위협이 아닌 하에는 뭐예요? 그것이 바로 몰입이에요. 몰입. 몰입은 근데 어디서 옵니까? 목표와 나의 능력. 이거 칠판에 가서 그려드리고 오겠습니다. 위협에 의해서 인지적 적극성을 발휘하는 것은요, 글쎄요, 창의성하고는 거리가 멀다는 연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위협이에요. 죽음에 대한 위협, 그리고 공포, 위협입니다. 이런 리더십도 사실은 있습니다. 위협 리더십도 사실은 존재하지만 추천해드리는 리더십이 아니죠. 상생 협력과 관련돼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요. 그러나 이제 하나가 이제 몰입이거든요. 이게 유일합니다. 근데 몰입은 언제 발생하냐? 미하이 칙센트미하이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뭐예요? 요구되어지는 어떤 것 대비해서 나의 능력이죠. 나의 능력치와 관련돼서 A 구간, B 구간, C 구간이 있으면요. A 구간은 불안이죠. 불안, 두려움. 그래서 오히려 위축됩니다. 오히려 축소되어져요. 마치
마파람에 개눈 감추다 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마파람에 개눈 감춘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개눈 감추든지 자신의 실력이 줄어드는 겁니다. 불안 상태에서는 할 수 있는 것도 못하게 되죠. 그래서 조직 내에서는 심리적 안정감을 주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불안 상태에 있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 이야기인 거고 C의 상태 있죠. C의 상태 있죠. 요구되어지는 수준은 낮은데 나의 능력치가 좋아요. 이런 상태는 뭐예요? 게으름의 상태죠. 그냥 타성에 젖는 그런 상태예요. 자, 칙센티미아인이 B 구간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S자 곡선의 형태로 나아가는 건데 나에게 요구되어지는 어떤 도전의 수준과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치의 긴장 관계예요. 됐다 안 됐다 하는 거거든요. 이것을 몰입이라고 불렀습니다. 플로우의 상태이죠. 여러분들 뭐 칸트가 사색을 시작하게 되면 밥도 먹지 않고 해가 떴는데 사색을 시작했는데 저녁이 되었다. 이런 일화들 기억하실 거예요. 그게 몰입의 상태이죠. 연구원이 연구를 시작했는데 그 연구가 끝날 때 고개를 들어봤더니 하루가 지나갔다. 날짜가 바뀌었다. 뭐 이런 이야기들, 무시무시한 이야기들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게 뭡니까? 몰입의 상태이죠. 이 몰입의 상태가 인지적 적극성을 발휘하는 최고의 상태이고 우리 인간은 그런 상태에서 두뇌에서 이 다이옥신이라고 제가 발음 안 했습니다. 다이돌핀이 등장을 해서 굉장히 행복감을 누린다. 이런 이야기인 겁니다. 그래서 그런 몰입의 상태를 발견하기 위해서 조직 내에서는 뭘 작동시키기도 해요? 레드팀을 작성시키는 겁니다. 대항군이죠. 대항군. 군대 갔다 오시면 잘 아시겠지만 훈련을 떠나면 한 개 분대 정도를 저기 적지의 형태로 가정을 해가지고 북계군 옷도 좀 입고 그러나 또 실제로 북계군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훈련 중 이거 마크까지 딱 차고 그래서 대항군이 와가지고 습격을 하거나 그렇게 되죠.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방향성에 대해서 적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질문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매출은 어떻게 됩니까? 자금은 안 떨어집니까? 질문을 받아보는 거죠. 레드팀의 접근법은 뭡니까? 문제를 정의하고 범위를 확장할 수 있죠. 기존에 계획된 가설에 도전하는 거예요. 아군 및 적군의 취약점을 독립된 관점으로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간과했던 기회도 발견하고 간과했던 위협도 발견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레드팀 효과가 뭐예요? 레드팀이 뭐 하는 겁니까? 퀘스천이죠. 질문하는 역할을 레드팀이 하는 거예요. 회의 시간에 결론 내리기 전에.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편향성 극복하죠. 위기를 감소하죠. 그 다음에 미러 이미징이라고 그래서 무슨 말이에요? 상대방을 거울 보듯 똑같이 따라하는 현상,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동일한 관점으로 바라보죠. 조직 내에서 회의를 하다가 부장님이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하면은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생각해봐도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이 미러링 효과라고 그러죠. 다른 게 없어요. 유전적으로 너무 똑같아. 대한민국에서도요, 최근에 그 정치적 사건에 대해서 검찰들이 수사를 해서 법원으로 가기 전에 레드팀을 운영하겠다. 뭐 이런 기사들이 심심찮게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치인들도 엊그제 뭐 대통령 후보 어제였죠. 토론도 하기는 했습니다만 뭐예요? 레드팀을 작동시키는 겁니다. 내가 이쪽이라고 하고 당신이 누구 후보라고 생각하고 나를 공격해 보세요. 이렇게 뭐예요? 레드팀이죠. 영국의 코로나19 조사와 레드팀의 권고가 있어요. 코로나19 공개청문회 때 전현직 관료주들이 우리는 준비되어 있다라고 생각하고 내부 합의를 그대로 믿은 탄에 대응이 늦었다고 증언을 했다고 그래요. 조사위원장 할렛은 외부 시각으로 틀릴 가능성을 묻는 레드팀이 필요했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정부 안에 상설 레드팀을 두면 수백억 파운드 규모의 대응 실수를 몇 주 만에 상쇄할 수 있다고 촉구하기도 했다고 그래요. 영국이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이 초기에 늦었을 때에 왜 그랬냐 물어보니까 레드팀을 운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IBM이라든가 IBM의 엑스포스 레드 팀의 경우는요, 보안에 관련돼서 보안 AI를 도입하는데 레드 팀을 작동시켰다고 그래요. 예상 비용이 200만 달러 이상이 절감되었다고 그래요. 2024년 데이터 유출 비용 보고서를 보니까 AI 자동화와 레드팀을 상시 가동한 조직은 그렇지 않은 조직보다 사고당 평균 손실을 222만 달러를 절감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전체 평균 손실 480만 달러의 약 45%를 가정 해킹 질문 문화가 줄여진 셈입니다. 그러니까 보안에 관련돼서 레드팀을 작동하면 작동하지 않은 팀 대비해서 생산성을 2배로 관리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레드팀 하면 CIA,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CIA도 레드팀을 작동하는 것으로 유명하죠. 대통령한테 일일 보고할 때에도요. 심지어는 대통령한테 CIA 국장이 보고할 때에도 그 전에 레드팀을 작동시켜요. 대통령이 국장님한테 이런 질문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야기를 하죠. 1인칭으로 질문하는 겁니다. 프레지던트인데 말이야. 뭐 이렇게 질문하게 되는 거예요. 9.11 테러 직후에 작성이 되는 거죠. CIA의 실패라고 판단되고 있잖아요. 9.11은. 그렇기 때문에 거울상 편향 탈출법. 그러니까 다 똑같은, 나는 한 방향으로 갔기 때문에 다른 생각 못하니까 레드팀을 두어서 그들로 하여금 질문하게 만드는 거예요. 레드팀은 조직의 자동응답을 깨트리고 만약이라는 추가 질문을 시스템화할 때 손실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질문을 직무로 규정하면 호기심은 개인의 특성이 아니라 프로세스가 될 수 있습니다. 회의 시간의 10%를 반대 시나리오 전용 슬롯으로 예약을 해버리는 거예요. 회의 시간 30분 한다. 30분 한다. 그러면 후반부의 10%는 자, 우리는 이 아이디어에 대해서 우리가 결론을 내렸지만 우리 모두가 다 이 결론에 대한 레드팀이라고 생각하고 이 아이디어를 공격해 봅시다. 아예 10%를 아예 그렇게 사용하는 거죠. 30분이다. 그러면 3분 동안 집중해서 공격받아 보는 겁니다.